나의 결혼식이 열렸어야 했던 날 형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아마존 40주 연속 베스트셀러, 이동진 영화평론가 추천도서, 패트릭 브릭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를 소개합니다. 책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패트릭 브릭리의 독특하면서도 지적인 회고를 담은 에세이이다. 가족의 죽음으로 고통 속에 웅크리고 있던 한 남자가 미술관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상실감을 극복하고 마침내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여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선망받는 직장에서 화려한 성공을 꿈꾸며 경력을 쌓아가던 저자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가족의 죽음을 겪게 된다. 이를 계기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은 끝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스스로를 놓아두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도피하듯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 된 브릭리는 매일 다른 전시실에서 최소 8시간씩 조용히 서서 경이로운 예술 작품들을 지켜보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거장들의 혼이 담긴 그림과 조각부터 고대 이집트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위대한 걸작들과 오롯이 교감하고 푸른 제복 아래 저마다의 사연을 지닌 동료 경비원들과 연대하는 동안 서서히 삶과 죽음, 일상과 예술의 의미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며 멈췄던 인생의 걸음을 다시 내딛기 시작한다. 저자의 첫 번째 저서인 이 책은 언론으로부터 잊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야기, 슬픔까지도 포용하는 삶에 대한 빛나는 서사라는 극찬을 받으며 40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 길어올린 삶과 예술의 의미,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들려주는 저자의 내밀한 고백은 예기치 못한 인생의 소용돌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버린 이들, 소란한 세상에 지쳐 완벽한 고독을 꿈꾸는 이들에게 잔잔하지만 묵직한 사색의 시간을 선사한다. 2008년 6월, 형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나는 내가 아는 공간 중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일자리에 지원했다. 11살 때와 달리 이번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곳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도착했다. 가슴이 벅차고 찢어지는 듯했다. 한동안은 그저 가만히 서 있고 싶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형인 톰은 채 2살이 되지 않았다. 내가 어린이였을 때 형도 어린이였고 내가 사춘기를 거칠 때는 형도 10대였다. 그리고 내가 25살 생일을 맞이한 직후 형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는 젊은이였다. 시카고 외곽에 살았던 11살 때 그는 어머니와 함께 뉴욕에 여행을 왔었고 처음으로 매트를 방문했던 때를 잊지 못한다. 미술에 관해 그가 아는 건 모두 부모님에게서 배웠다. 대학 때 부전공으로 미술사를 공부한 어머니 덕분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미술관 모험을 떠났다. 그보다 2살 위였던 형 톰은 수학 천재였고 생물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형은 명랑했고 인내심이 많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겸손했다. 대학 때 미식축구를 할 정도로 체격도 튼튼하고 건강했던 톰은 2005년 여름 결혼식이 끝났을 때 처음으로 왼쪽 허벅지에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11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방사선 치료까지 했지만 2007년 1월 암이폐에 전이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자가면 역질환으로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형은 한 사람씩 차례로 불러 작별 인사를 했다. 톰은 동생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다. 이제 곧 말을 못하게 될 거야. 하지만 행복해.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지. 가족 크리스탈을 잘 돌봐줘. 수학을 끝내지 못한 건 후회가 돼.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넌 걱정 안 해. 훌륭한 녀석. 사랑해. 나도 괜찮은 사람으로 산 것 같아.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비디오를 돌려줘 버렸어. 누구나 고통을 겪지. 내 차례야. 누구나 죽어. 내 차례고. 고통을 피하는 약을 먹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지 않기도 해. 죽는 건 상관없어. 다만 고통을 겪고 싶진 않아. 모두들 늙어가는 걸 보고 싶은데 크리스탈을 행복하게 해줘. 행복한 추억이 많아. 너랑 이야기한 것도 좋은 추억이야. 영화를 보다 잠이 들었는데 다 끝내지 않은 비디오를 누군가가 돌려줘버린 느낌이야. 그리고 1년 뒤 형은 떠났다. 원래 그의 결혼식이 열렸을 날에 형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늦은 밤 크리스타 형수와 미아, 타라 그리고 내가 형을 돌보고 있었다. 형이 하는 말은 더 이상 앞뒤가 맞지 않던 시기였다. 그런데 그런 형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치킨 맥너깃을 먹겠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맨해튼의 방거리로 뛰어가 소스와 치킨, 너깃 한 알음 사들고 돌아오던 그때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침대를 둘러싼 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최선을 다해 사랑과 슬픔과 웃음이 가득한 소풍을 즐겼다. 돌이켜보면 그 장면은 피터르 브리얼의 곡물 수학을 떠올리게 한다. 멀리까지 펼쳐진 광활한 풍경을 배경으로 농부 몇몇이 오후에 식사를 즐기는 모습 말이다. 가끔 나는 어느 쪽이 더 눈부시고 놀라운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 위대한 그림을 닮은 삶일까? 아니면 삶을 닮은 위대한 그림일까?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형이 죽은 뒤 어머니는 친척을 만나러 우리를 데리고 갔고 미술관에 들러 그림으로 위로를 받았다. 내가 경비원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좋아했던 형을 상실하고 치유가 필요했다.
매트에 소장된 작품들 중 가장 슬픈 그림은 베르나르도 다디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일 것이다. 그림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엄청나게 슬픈 광경이지만 유난스럽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미친 듯 흘러간 하루가 끝나고 남은 건 죽음뿐이다. 죽음이라는 그 단도직입적인 사실, 불가해한 수수께끼 거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단호함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다. 내가 이해한 건 다디는 고통 그 자체를 그렸다는 점이다. 그의 그림은 고통에 관한 것이다. 고통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문을 막히게 하는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 그림을 본다. 그렇지 않다면 그림의 정수를 보지 못한 것이다. 많은 경우 위대한 예술품은 뻔한 사실을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려는 듯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전부다. 어머니는 내가 찾은 그림보다 더 인정사정 없고 더 아름답고 심지어 더 진실되어 보이는 그림 앞에 서 있었다. 14세기에 활동한 피렌체 출신의 니콜로 티 피에트로 제린이라는 거장이 그린 그림이었다. 특징 없는 금색 배경 앞으로 매우 아름답지만 당돌하리만치 죽은 게 확실한 젊은이를 그의 어머니가 온몸으로 바치고 있는 장면이다. 마치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껴안고 있는 어머니를 그린 이 그림은 통곡 혹은 피에타라고 부르는 장르에 속한다. 10년간 몸담았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떠나기 전 저자는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하나 고른다. 15세기 이탈리아 수사프라 안젤리코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음, 고통 그리고 슬픔을 표현한 이 작품을 통해 저자는 형과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형은 없다. 나는 그 상실을 느낀다. 형은 그림에서 성모 마리아를 돌보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린 채 몸을 굽히고 있는 칭찬받아 마땅한 현실적인 사람들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형의 초상화 티치아노가 그린 듯한 밝고 솔직한 형의 얼굴이 선명하게 살아있고 그 모습에서 나는 위안을 찾는다. 이 그림이라면 확실히 내가 매트 바깥으로 품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삶은 단순함과 정적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도 있다. 빛을 발하는 예술품들 사이에서 방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살피는 경비원의 삶처럼 말이다. 그러나 삶은 군말 없이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는 미술관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어느 예술가의 만남에서든 첫 단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저 지켜봐야 한다. 자신의 눈에게 작품의 모든 것을 흡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또는 이건가, 다를 의미하는 바로 그 시대 그림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상적으로 처음 1분 동안은 아무런 생각도 해선 안 된다. 예술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미술관이 조용한 아침에 오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 아두고 심지어 경비원들하고도 말을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면 눈을 크게 뜨고 끈기를 가지고 전체적인 존재감과 완전함뿐 아니라 상세한 디테일을 발견할 만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어쩌면 그 침묵과 정적 속에서 범상치 않은 혹은 예상치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행운을 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 소개된 작품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감상하면서 이 책을 읽는다면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다. 마침내 우리는 높이가 2.5m에 달하는 라파엘로의 대작 성자에 앉은 성모자와 성인들 앞에서 발길을 멈춘다. 그리고 옛거장 전시관에서 피터르 브리얼의 1565년 작품인 곡물수학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멈췄다. 침대를 둘러싼 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최선을 다해 사랑과 슬픔과 웃음이 가득한 소풍을 즐겼다. 돌이켜보면 그 장면은 피터르 브리얼의 곡물수학을 떠올리게 한다. 멀리까지 펼쳐진 광활한 풍경을 배경으로 농부 몇몇이 오후에 식사를 즐기는 모습 말이다. 이 재능 있는 예술가들 그녀는 안데스의 오지의 광활한 풍경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린다. 내가 그녀에게 또 다른 아메리카 대륙의 풍경화인 강의 공류가 있다고 알려주자 그녀는 그걸 들여다보러 가야겠네요 라고 대답한다. 해바라기와 협죽도와 심플한 하얀 꽃병에 꽂힌 붓꽃이 보인다. 감자를 깎고 있는 농부와 카페 주인인 진우 부인 무릎을 꿇고 앉아 딸의 첫 걸음마를 떼는 걸 응원하는 농부가 보인다. 그리고 마침내 붉은 턱수염이 더부룩한 채 오랜 고통에 시달리는 화가 자신이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와 다름없이 오류투성이인 다른 인간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매트입니다. 이 책은 저자 패트릭 브릭리를 따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누비면서 잠시 아름다운 곳에 머물다 올 수 있게 해준다. 2018년 10년간 이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떠나 뉴욕 도보 여행 가이드로 일했고 첫 책으로 화려하게 서점가에 데뷔했다. 현재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투어 가이드 일을 하며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브루클린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패트릭 브릭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였습니다.